189쪽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자, 우선 쭉 좀 훑어보시면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시죠? 189쪽에 보면 그 콘덴서 축전기에 대한 얘기가 189쪽부터 쭉 나오고요. 다음으로 195쪽에 코일이 나오죠. 코일의 특성들 쭉 설명이 되고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나오고, 다음으로 203쪽에 보면 저항은 이미 저 앞에서 다 살펴봤으니까요.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203쪽에 보면 저항과 콘덴서를 이용한 직렬 회로의 특성을 우리가 분석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십니다. 물론 이론적인 내용도 간략하게 있고요. 실습을 통해서 그 특성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저항과 컨덴사 코일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회로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죠. 또 208쪽에 보시면 컨덴서와 코일을 이용한 직렬 회로 특성 분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12쪽에 보면 이제 저항과 컨덴서와 코일 이 세 가지를 다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직렬 회로, 간단합니다만 직렬 회로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정말 중요한 217쪽부터 있는 내용, 적분 회로와 미분 회로입니다. 적분 회로와 미분 회로. 회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적분 회로와 미분 회로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적분 회로는 어디에 쓰이고 또 미분 회로는 어떤 특성을 가지면 어떻게 쓰이는지 하는 것을 간단한 회로를 구성해서 특성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적분 회로와 미분 회로는 나중에 2학기 때 여러분들 하드웨어 실습을 할 때도 회로를 구성해서 실제로 오실로스코프로 그 회로의 특성을 파형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또 나중에 할 겁니다. 이미 이 중에 2학년들은 1학년 때 하드웨어 실습을 해본 학생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습 10이 끝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뭐 이 많은 분량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적당하게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189쪽에 콘덴사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축전기라고 얘기하죠. 축전기. 축전기는 이제 캐패시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주로 이제 콘덴서라고 많이 부르죠. 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기 회로에서 그 전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 저장 장치는 배터리죠. 네, 맞습니다. 축전기, 캐패시터, 콘덴서도 그런 배터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 축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도체판이 아래 위로 이렇게 있고요. 그 도체판을 서로 도선으로 연결하게 되고 그 중간에는 절연 유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연 유전체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절연 유전체 양쪽을 도체판으로, 도전 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체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구성을 하고, 그것을 회로를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 전원이 저장이 된다 하는 전기가. 그것이 바로 콘덴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콘덴서에는 양쪽 그 전극이 극성이 있는 콘덴서가 있고 극성이 없는 콘덴서가 있고 그렇죠. 자, 어쨌든 두 도체판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보통 절연체 또는 유전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절연체와 유전체는 그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거의 뭐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그 유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각 그 전극의 표면에 전하가 비축이 되고요. 그래서 양쪽 표면에 모이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로 따지면 반대로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뭐 다른 그 과목에서도 배웠겠지만 이 축전기는 우리 전기에서 가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고 하여튼 전기에서 역류를 개선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죠. 역류를 개선하는 용도로. 이거 뭐 글씨 크기가 아주 적당하게 조정하기 어렵네. 여러분들 뭐 교재가 있으니까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하려니까 너무 또 커져서 교재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 축전기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 그 부하가 있을 때 그 병렬로 축전기를 연결해서 역류를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만약에 그 위치가 변압기에 아주 가까이 있다면 그 역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률은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표현하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피상전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식이 잘못됐네. 내가 입력하다 보니까 VI죠. VI. PI가 아니고 전력 자체가 P인데 VI입니다. 이런 거 고쳐주십시오. 고치는 게 아니라 뭐 책에는 없는데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쓸 때는 VI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V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하죠. 근데 유효 전력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공급하는 전력, 그래 계산치로 나온 전력 V 곱하기 I가 100% 다 유효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전력은 거기에다가 코사인 파이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VI입니다. PI가 아니고. 그래서 이때 코사인 세타는 이것도 이꼴이 잘못됐네요. 왜 이렇게 실수를 또 많이 했지? 이 이꼴이 될 수는 없죠. 요렇게만 봐야 됩니다. 요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그래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그래서 유효전력은 바로 PI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PI가 되죠.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같으니까 결국 남는 거는 코사인 세타만 많죠. 이퀄 기호가 써도 문제는 없겠네. 코사인 세타만 남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전기는 교류 신호 전원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자체의 절연을 끊고 단락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콘덴서의 역할은요, 교류는 통과시키고 직류는 저지하는 그런 역할이 수행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높낮이가 변하는 그런 성분, 그게 바로 교류죠. 그런 교류는 콘덴서를 통과하고 직류는 통과하지 못하고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로에서 직류를 저지하는 용도로 컨덴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류 신호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전기는 이제 전압을 모은다 그랬죠. 전압을 모으고 있다가 그 공급되는 전압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전하를 서서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하를 방전을 하게 되죠. 충전이 되어 있다가. 그리고 컨덴서에 다니는 페럿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항이나 뭐 이런 코일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이 1페럿은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마이크로페럿 또는 나노페럿, 피코페럿 이런 단위까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나노페럿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컨덴서의 단위는 페럿이다라는 거 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컨덴서는 그 용량의 크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104, 473, 4R7 이렇게 숫자로 그냥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더 많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때 이 컨덴서의 크기를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는 10의 1승이 되고 첫 번째와 둘째 자리요. 1041 때 10의 자리 그러니까 1인 1은 10의 1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자리가 10이죠. 0은 바로 10의 0승입니다. 0승.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자리는 10의 승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4가 103이 있네. 103이라면 첫 번째 자리 이것은 10의 1승이 되겠죠. 첫 번째 자리는 10의 몇 승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승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10의 1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자리는 10의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0이니까 0이 따라오겠죠. 곱하기 세 번째 자리는 10의 승수라 이 말이죠. 그래서 10의 3승 하면 이것이 바로 10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10이 되는 거고, 10의 영승은 1이니까, 그죠? 없고, 10의 3승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곧 103 하면 만이 나오는데, 만. 이때 단위는 무조건 피코파라십니다. 피코페럿. 그래서 만 피코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만 피코페럿이니까 만 피코페럿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이니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가면 0.01 마이크로 페럿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4R7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R을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7 단위는 뭐라고요? 피코파라시라고 그랬죠. 4.7 피코파라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는 컨덴서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형이 있고 전해형 컨덴서가 있고 가변형이 있는데요. 고정형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전해 컨덴서는 이렇게 사선이 중간에 있고 유전체 안에 그 다음에 전해 컨덴서는 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덴서가 가변형 컨덴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가변형 컨덴서를 이렇게 가변할 수 있다고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사선으로. 대표적인 가변형 컨덴서가 우리의 그 라디오 동조 주파수를 만드는 거죠. 라디오 주파수를 우리가 맞출 때 다이얼을 돌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가변형 컨덴서입니다. 우리가 그 주파수가 F 이퀄은 2파이 주파수 공식이 이렇죠. 루트 L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예를 들면 96.3MHz 이렇게 맞추려면 뭔가는 지금 2와 파이는 상수죠. 이걸 변경할 수는 없고 코일이나 컨덴서 값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데요. 근데 코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라디오 여러분들 혹시 여러 번 학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흑연 위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 코일을 우리가 조정하기는 어렵죠. 이 값을. 그래서 코일은 보통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코일은 일정한 값을 갖도록 그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고정.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려면 우리가 변동할 수 있는 것,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컨덴서밖에 없죠. 그럴 때 바로 이 가변형 컨덴서를 이용한다 말이죠. 이 주파수가 이 컨덴서 값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낮아질 거고, 물론 뭐 루트가 있으니까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 컨덴서 값을 낮추면, 작게 하면 주파수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동조 주파수를 만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컨덴서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알루미늄 전해 컨덴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이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겁니다. 극이 있는 거. 전극 사이에 전해액을 사용합니다. 유전체 대신에 전해액을 사용합니다. 유전체로 알루미늄 전극 표면에 형성된 산화 피막을 사용하고, 그래서 전극이 있다라는 거. 주로 전원 평활 장치용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 고체 전해 컨덴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전해 컨덴서의 전해액 대신에 유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컨덴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탈 전해 컨덴서, 전극으로 탄탈을 이용해서 만든 컨덴서고요. 용량이 크고 온도 특성, 주파수 특성이 모두 다른 컨덴서, 전해 컨덴서보다 뛰어나다라는 거.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극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라믹 컨덴서, 이건 또 많이 쓰이죠. 유전체로 티탄산 발현과 같은 유전율이 아주 높은 것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컨덴서에 비해서 인덕턴스 성분이 적고, 인덕턴스가 이제 코일을 얘기하는 거죠. 고주파 특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고주파 회로의 바이패스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핸드폰 이런 데도 세라믹 컨덴서가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 마이카 컨덴서입니다. 마이카 컨덴서. 유전체를 운모를 사용하는 컨덴서입니다. 온도 특성이 좋고 용량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제 우리가 뭐죠? 시계 같은데 그 고정된 주파수, 일정한 변동이 없는 그런 주파수를 만들어내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마이카 컨덴서가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 마일로 컨덴서입니다. 마일로 컨덴서. 얇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양쪽에 금속을 끼우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감은 형태로 쓰이고, 비교적 저주파 회로에 사용된다라는 거. 인덕턴스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아까 이건 인덕턴스 성분이 적다 그랬죠? 네, 세라믹 컨덴서. 다음으로 산화 니오브 컨덴서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체로 니오브 금속 분말에 산화 니오브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난연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염기 이런 데 강하다 이 말이죠. 단자 이것도 극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이중층 컨덴서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죠. 실제로 회로에서. 용량이 굉장히 이제 큰데 많이 쓰이는 거죠. 전자기기 메모리나 시계 회로의 보조 전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 보면 이제 컴퓨터의 보조 전원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은 이제 이 단자 길이가 긴 것이 플러스, 짧은 것이 마이너스. 그렇죠. 우리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컨덴서의 전류 전압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전기회로라는 과목이 있죠. 그 과목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다가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축전기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하를 Q라고 하고, 그리고 캐패시터 성분을 C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여러분 다 배웠을 겁니다. 자, 이 순간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이 전하 Q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하는 게 바로 전류죠. 이건 바로 정의죠, 정의. 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하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게 바로 전류입니다. 그래서 I는 dT분의 dQ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Q는 CV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컨덴사에 나타나는 그 전압, 그것을 서로 상호 곱한 것이 전하량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 또 전류는 그죠? 전류는 CdVd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dVdt. 그러니까 CQ가 CV이기 때문에 이 DQ 대신에 여기 CV를 넣으면 그죠? C는 여기서 상수로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 빼지는 거고 그래서 DT, DV, DT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요거를 이제 DV는 이 수식에서 DV는 C 곱하기 DV는 I 곱하기 DT가 되죠. 그래서 DV는 C분의 I 곱하기 D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DV는 C분의 1 곱하기 I DT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요. 적분을. DV를 적분하면 그냥 V가 나오고 이쪽은 인테그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C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I DT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압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는 것들을 모두 다 적분이 뭐 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 쌓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 값을 모두 다 더한 것을 컨덴사 값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전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압을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정현파의 형태로 이걸 이제 교류라고 보고요. 이거를 직류라고 보면 전압값이죠. 그래서 사인 형태로 파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T는 V 사인 오메가 T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그래서 V 사인 2파이 FT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VT를 V 사인 오메가 T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우리가 IT는 C DT DV의 사인 오메가 T로 쓸 수 있겠죠. 요거 DV 대신에 요걸 가져올 수 있죠. DV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DV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자, 이것은 사인 오메가 T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런 거.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요. 이게 DX라고 하는 것은 사인에 요 X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X를 미분하라 이런 얘기죠. 그 미분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미분 기호를 쓸 때 D 다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가로 안에다가 사인 EX하고 가로 닫고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이게 미분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사인 EX를 미분하면 코사인 E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EX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됩니다. E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X는 1차니까 없어지고 상수 2만 남게 되죠. 그래서 2 코사인 EX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코사인 EX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죠. 사인.
사인이 되는데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코사인 2x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2x가 되고, 다시 이걸 한번 더 미분하니까 2x를 2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인 오메가 t, 사인 2x가 똑같습니다. 사인 오메가 t를 t로 미분하라 이 말이죠. t로. 그래서 요거가 똑같아요. 요거나. 네. 사인 2x를 x로 미분하는 거나 사인 오메가 t를 t로 미분하는 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로 바뀌고, 다시 오메가 t를 한 번 더 미분해라 그랬죠. 그러면 t가 여기서 변수고, 요거는 t에 대해서는 오메가는 상수니까 오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메가 cv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남을 겁니다. 네. 결국은 이것은 오메가 cv 코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 cv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요, 코사인과 사인은 사실은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코사인이나 내가 언제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죠. 코사인 파형이나 사인 파형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데 뭐가 다른가 하면, 이런 건 사인 파형이고 코사인 파형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단지 위상이 90도가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출발점이 여기가 0인데 0점인데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코사인이냐 사인이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0점이면 사인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90도만큼 위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파란 선이 바로 코사인 파형입니다. 그죠? 코사인 0도는 바로 1이죠. 그래서 제일 높은 데서 출발하는 거고, 사인 0은 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0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바로 90도죠. 2분의 파이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식은 다음에 xc분의 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 여러분들 책에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xc는 컨덴사 리액턴스의 컨덴사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오메가 c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xc는 오메가 c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 c는 바로 xc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오메가 c 대신에 xc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xc분의 v가 되고요. 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그대로 보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안 적어놨나? 우리 교재 지금 191쪽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식은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전압 나누기 컨덴사의 성분 한 것이 바로 최대치 전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im 전압의 최대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2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컨덴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앞서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봤지만 전압은 V sin 오메가 t로 쓰고요. 전류는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네.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네. 즉 컨덴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콘덴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가 빠르게 되고요.
코일은 그 반대입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되니까 외우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ICE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ICE. 이거는 ELI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콘덴사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빠르다. 코일에서는 코일을 L이라고 쓰죠. L. 코일에서는 전압이 E가 전류 I보다 위상이 90도 빠르다. ELI, IC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덴서에서는 위상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그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녹색 파형이 전압이고 빨간색 파형이 전류죠. 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압을 V0 sin 오메가 t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오메가 CV 코사인 오메가 t 썼죠. 근데 코사인 오메가 t는 아까 내가 뭐라고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내가 잠깐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기를 했죠. 네. 자, 그 특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ICE, ELI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우리 192쪽에 있는 실습을 잠깐 컨덴사 실습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멀티심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멀티심을 실행해서요.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예,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나는 홍길동이니까 홍길동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에 보시면 EX24C 실습 홍길동 이렇게 했습니다. 네. 스케마틱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New 파일이 됩니다. 그죠? 하고 Create 눌러서요. 이제 EX24 C 실습입니다. C 컨덴사라고 해서 C는 대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홍길동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들었으면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또 프로젝트도 한번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회로를 이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죠? 자, 우선 전압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펄스 볼테이지입니다. 펄스 볼테이지.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플레이스 소스를 누르시고요. 파워 소스를 누르고 파워 소스가 아니고 시그널 볼테이지 소스죠. 두 번째 시그널 볼테이지 소스에서 그 다음에 펄스 볼테이지입니다. 펄스 볼테이지 어디 있나요? 펄스 볼테이지 여기 있네요. 네, 펄스 볼테이지. 자, 여기입니다. 그룹은 소스에서 패밀리는 시그널 볼테이지 소스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바로 펄스 볼테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을 가져와서 갖다 놓고요. 다음으로 뭐가 있나요? 컨덴사와 저항. 네, 컨덴사를 또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덴사는 여기 있겠죠. 플레이스 베이직 누르시고 컨덴사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그룹은 캐패시터죠. 캐패시터. 네, 누르면 기본적으로 1 마이크로 파럿이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놈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저항이죠. 저항 100ohm짜리. 저항 100ohm. 저항은 레지스타였죠. 레지스타. 가져와서 컨트롤 R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전압이요. 전압. 여기 보면, 이제, 전압의 최고치가 5V, 최저치가 마이너스 5V죠. 5V입니다. 기본적으로 1V지만, 더블 클릭해서요. 네. 여기 마이너스 5로 바꿔주시고, 요거는 또 5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다음 저항값이 100ohm이죠. 더블 클릭해서 100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항과 컨덴사의 값에 따라서 또 우리가 나타나는 파형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같이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제 컨덴사나 저항 값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파형이 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실습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 아이콘은 오른쪽 상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거죠. 오실로스코프. 네. 이런 걸 가져와서 채널 A는 입력 측에다 연결하고요. 채널 B는 출력 측에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쪽 마이너스 쪽이 아닙니다. 요거 네, 플러스 쪽에다 연결해야 되죠. 네, 플러스 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색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요. 출력 측에 이 와이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넷 컬러라는 것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뭐 초록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문제 있는 학생 얘기하십시오. 채팅창으로. 자, 뭐 얘기 없으니까 잘 따라오고 있다고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죠. 시뮬레이션. 자, 이 오실로스코프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조금 넓혀볼게요. 시뮬레이션 2를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F5를 눌러도 되고 그렇습니다. F5입니다. F5. 이제 회로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 시험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지문능력 평가 2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내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또 뭐 약간의 힌트를 주긴 주겠지만 절대로 그거 믿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열심히 잘 따라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뭐 레포트만 제출하는데 급급했는가 하는 게 당장 표시가 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F5를 눌러도 되고 이 버튼을 눌러도 되죠.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방향이. 이때 흔들리는 것을 안 흔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여기 보면 싱글 버튼 있죠. 싱글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밑에 바탕화면이 까마니까 잘 더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리버스를 누르면 흰 바탕으로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처럼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우리 책에도 내가 써놨지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이
스케일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임도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고요. 타임 베이스와 채널의 AB 스케일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타임을 나는 우리가 교재에는 얼마나 200 마이크로세컨으로 했네. 200 마이크로세컨이니까 밑으로 좀 이렇게 낮추어 보겠습니다. 200 마이크로세컨 이 정도 되네요. 그 다음 이 전압은 오버트 그대로네.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고 이상하게 좀 나옵니까? 오버트. 네. 자, 이렇게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자, 빨간 선은 뭐라고요? 입력이고, 입력은 이런 파형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파형이. 출력은 이런 파형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력이 5V 0.5 마이크로세크에 1 마이크로세크, 0.5 마이크로 미리세크, 1미리세크. 파형이 이렇게 왜 깔끔하게 나오지 않지? 200 마이크로세크가 맞고, 맞는데. 자, 어쨌든 이 파형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출력이 샤프하게 나오고 있죠. 그라운드가 빠져서 그래? 또 이런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렇구나. 아주 태우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잘 해주네. 자, 그라운드 넣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구만. 자, 넣고요.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맞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좋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출력 파형 모양을 잘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스텝 펄스를 넣었죠. 그러니까, 그 구형파입니다. 구형파. 이렇게 사각파죠. 이런 파형이 들어가는데, 이건 플러스 볼테이지고, 이 순간은 마이너스 볼테이지죠. 그래서, 이런 파형이 들어갈 때, 이 회로에서 컨덴사가 우선, 이게 전원이 인가되면 컨덴서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이제 저항을 통해서, 그 부하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입력 파형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있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컨덴서는 충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탁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충전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겠죠. 입력 전원이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5V가. 그럴 때 서서히 이렇게 방전이 되고 있죠. 서서히. 그러다가 이게 5V 유지하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딱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이것도 콘덴서의 출력이 이렇게 마이너스 5V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마이너스 5V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5V가 아니라 더 떨어지죠.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랬다가 마이너스 5V를 계속 유지할 때는 또 서서히 또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게다가 또 플러스 5V로 확 이렇게 변하면 다시 또 이게 충전이 되고 완충전이 되고 끝까지 또 다 서서히 방전하고 또 역충전이 되고 부하가 마이너스죠. 역충전이 되고 다시 충전이 되고 다시 역충전 방전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회로를 미분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미분 회로. CR로 형성된 만들어진 회로를 미분 회로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나처럼 실수를 안 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과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도 현상. 충전됐다가 방전됐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과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도 상태에 이르를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 이런 게 바로 과도 상태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과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을 바로 우리가 시정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시정수로. 저항과 축전기로 이루어진 회로에서 그때 그 시정수는 타우라고 표시하고 그 저항값과 컨덴서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그래서 여기서 저항에 다니는 옴이고 컨덴서는 페럿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멀티심에서 제공해주는 그래프 뷰 기능을 이용해서 또 축전기의 특성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결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방전되고 충전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멀티심에서 제공해주는 그래프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시뮬레이션 먼저 주시고, 우선 여기 멀티심의 상단에 시뮬레이트 메뉴로 가서 Analysis and Simulation,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이 아니고 여기 있네요. 네 번째입니까? 트랜전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트랜전트 항목입니다. 요거 트랜전트. 네. 요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출력 탭을 눌러주시고요. 출력 탭을. 여기 보면 탭이 4개가 있죠, 4개. 출력 탭을 눌러주시고, 누르면 왼쪽에, 요런 이제 변수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류, C1의 전류, R1의 전류, 그 다음 V1 전류, C1의 전력, R1, V1의 전력, 그 다음에 V1, V2 이렇게 나오죠. 그 V1은 뭔가 하면 입력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V2는 출력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변화 상태를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V1을 선택하고 Add 버튼을 눌러주시고, V2를 선택하고 Add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셀렉트된 변수입니다. 변수 목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d를 하시고, 이제 런 버튼을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네, 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런 버튼을 눌러줍니다. 런.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오실로스코프 화면이 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프 뷰라는 화면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 게 뭐라고요? 입력이고, 초록색이 출력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마이너스로 있다가 입력이 플러스로 변하면 컨덴서가 충전이 됐다가 서서히 또 방전되고 있죠. 방전되다가 또 다시 입력이 마이너스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역으로 충전됐다가, 그죠? 간만 놔두면 이제 서서히 또 방전됐다가, 이런 것을 반복을 하게 된다. 자, 이 그래퍼를 다루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저기 일부에서 약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일부에 있었죠. 자,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지금 시간 2시 5분입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2시 15분에 다시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컨트롤 S로 저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